자, 부동산학개론이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10개년 기출 분석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부동산학 강론에서 75%,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75%가 나오고요. 총론에서 한 8% 정도,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론에서 1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총론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종류, 개념 위주로 나오고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30회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 그래서 부동산의 그 용도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나대지, 나지, 택지, 부지 등 다양한 토지 개념을 이해해야겠죠. 중요한 건 이제 개론이에요. 개론. 3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압도적인 출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도 31문제 이상 나올 수 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인데요. 약 6문제 정도, 6문제 정도. 그래서 매년 그 많은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식이요. 여기에서 작년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문제 중에 3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반드시 감정평가 방식 부분은 체크하셔야 된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최신 기출 문제 위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그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입니다. 3억 아니죠? 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가 3억 원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문들 3번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 운영 전문 인력 될 수 있죠.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줄 수 없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설명에서 사회기반 시설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이요. 많이 봤죠? 많이 봤던 문제. 자, 기억이요. 사회 기반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이 인정되고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하여 임차한다는 거죠. 임차한다는 거기 때문에 리스가 들어가야죠. 리스. 다음에 처음에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소유권이 기정되며 일정 기간 시설관리권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임차에 사용 수익하는 방식, BTL 방식이죠. BTL 방식. 그리고 니은이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동시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이거는 BTO 방식이죠. BTO 방식. 네. 이런 부분들 정리해야겠죠. 네, 민간 투자 방식. 자,
3번이야. 부동산 투자 기법 중 할인현금 흐름 분석.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야.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3번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맞죠?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및 수익성 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 현금 할인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자본 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네,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분석법은 그 순현가법,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후 수익률, 종합 자본 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과는 관련이 없죠. 이 세 가지는요, 어림셈법 중에 수익률법에 해당합니다. 수익률법.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할인 5번 질문,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다시 볼게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요, 순현가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등이 있습니다.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서는요, 모든 예상되는 미래 현금 수지가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현금 분석법은 이 세 가지. 정답이 5번이라 이거죠. 화폐의 문제 4번이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하는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커지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역수관계, 3년 후 주택자금의 5억 원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아니죠. 이거는 3년 후 주택자금 5억 원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는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아니라 감채 기금 계수를 사용한다. 감채 기금 계수. 그래서 5번 정답.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예. 토지의 소유권은 공시 방법은 등기죠.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왜 없습니까? 독립 정착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그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독립 정착물이 있죠. 토지 정착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토지의 정착물, 여기는 건물이나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소유 집단 등이 토지의 독립물로 보죠. 따라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가 틀린 질문이죠. 틀렸습니다. 6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틀린 거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그쵸? 더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 완만해지기 때문에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지죠. 맞습니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을 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요. 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생산자 잉여 감소할 거고, 거래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됨으로 경제적 순소실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지금 문제 6번이요. 5번 지금 보면요. 자, 일단 거래세 인상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그러면 수요자는 거래세 부과 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공급자는 더 낮은 금액을 받겠죠.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죠. 사회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시 거래세 인상으로 인한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주택가격은 수요자는 거래세 부과 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공급자는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후손 손실이 발생하겠죠. 5번 질문은 경제적 순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부동산 용어 여러분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죠? 1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맞습니다. 니은 공지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말한다. 공지가 아니라 이걸 공한지라고 하죠. 공한지. 자,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 실익이 있는 토지다. 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용 실익은 인정이 되지만 소유권 자체는 빈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을 대지란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 토지죠. 유휴지란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가 유휴지가 아니라 휴한지라고 하죠. 네. 건폐율 규제를 완화시키면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건폐율 규제를 강화했을 때 건부 증가가 발생하죠. 틀렸죠. 후보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을 토지를 말한다. 이행지를 말하죠. 네, 후보지가 아닙니다. 이행지를 말합니다.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다. 이게 이행지입니다. 이게 이행지.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를 말합니다. 지읒 관련 법령 건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건부지가 아니라 이게 공지를 말하죠. 공지.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지목의 부호가 공으로 표기되어 분석 대상 부동산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확인 판단했다. 공장용지는 지목의 부호가 공인가요? 장이죠? 공이 아닙니다. 장입니다. 틀렸고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또 및 그 부속 시설물에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 하천으로 지목인 하천이 아니라 이걸 하천이 아니라 이거 뭘로 판단하죠? 국어. 이게 바로 국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개. 자, 정착물에 대한 개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착물이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국어, 담장,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으로 취급됩니까? 그렇지 않죠. 국어, 담장, 도로와 교량 등은 종속된 정착물입니다. 국어, 담장, 도로와 교량 등은 독립적으로 취급되지 않죠.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식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됩니다. 2번 틀렸죠? 3번 벼와 같이 매년 단위로 경작되는 경작 수확물,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가식종의 묘목,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정답 3번. 물리적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부동산으로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하죠? 네, 미쳤나봐요. 네. 밥 잘 먹고 잠깐. 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물리적으로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도 기능적 효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그쵸? 4번이 정답.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죠. 없는 게 아니죠. 이건 자, 에이지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3P고요. 에이지 오피스텔 시장 수요 함수가 1200 P에서 1600 P로 변화한 거죠. 시장 수요 함수가. 이 지역, 이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시장의 균형 가격 변화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최초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P1는 1200 P고요. 시장 공급 함수는요. QS 3P가 되겠죠. 여기서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1200 P 대문자는 3P가 됩니다. 따라서 4P는 120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균형 가격 P는 300이 되고요. Q는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900이 되겠죠. 900. 그런데 자, 시장 수요 함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600 P로 변했다는 거죠. 시장 수요 함수가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했는데 Q D2가 되는 거죠. 1600 P가 되고요. 시장 공급 함수는 그대로 QS는 3P가 되겠죠.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600 P가 곧 3P가 됩니다. 따라서 되죠? P는 400이 되고요. Q는 1200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A지역 A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100 상승하는 거죠. 100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 가격의 변화는 100 하락이 아니라 100 상승으로 가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어렵지 않죠? 그냥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패스. 네, 이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은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올해 2020년 감정평가 문제, 저당 대출 상환 방식으로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옳은 것.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CAM 방식의 경우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한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즉 CPM 방식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CPM의 방식 경우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정답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대출 채권의 듀레이션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분할 상환 방식보다 짧다? 아니죠. 이건 반대로, 이거는 지금 대출 채권의 듀레이션은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 그죠? 반대로 됐죠? 원리금, 균할 방식보다 짧죠? 거꾸로 해설했고요.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은요,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게 아니라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대출 방식이고요. 거치식 방식은요,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 수입이 줄어드는 상환 방식이 아니죠. 금리 수입 줄어들지 않습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맞죠? 자,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은요, 차입자 인플레이션 위험, 그러니까 대출자의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차입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네, 틀렸죠.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맞고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No.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일단 가능 총소득은요,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 곱하기 구한 소득 맞죠? 유효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의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 맞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외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 아니라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소득이죠. 영업 외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 틀렸습니다. 그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소득이 순운영소득입니다. 세전 현금 흐름은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 맞고요. 세후 현금 흐름은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 맞는 말이죠. 자,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것은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란 거죠. 수평이란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당연히 가격이 고정되고 수요량은 변하죠. 반대로 했었겠죠?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고정되고 수요량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공급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그렇겠죠? 네.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렇죠. 그럼 공급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수평에 가깝다는 거죠. 공급 곡선이. 그죠? 따라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겠죠. 네. 다음이요. 15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요. 소득 탄력성은 0.4.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량은 교차 탄력성은 0.2. 그래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3%씩 상승한다.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 자, 그래서 단 부동산은 모두 정상제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우선 가격 탄력성부터 구해야겠죠. 가격 탄력성이 뭡니까? 가격 변화율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전체 가격 변화율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지금 가격 변화율이 3%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0.6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 3% 상승한 거죠. 변화율 3% 상승. 0.6인데 아파트의 수요량 변화율은 1.8% 감소하겠죠. 네. 계산되시죠? 다음 소득 탄력성이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전체 소득 변화율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전체 소득 변화율. 소득 변화율은 마찬가지로 3%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때 소득 탄력성이 0.4라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1.2% 증가한다는 거죠. 1.2% 증가합니다. 다음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대비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3%죠. 오피스텔의 그 가격 변화율 3% 상승.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교차 탄력성인데 여기서 교차 탄력성 값이 0.2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은 0.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0.6%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격을 모두 더하면요. 마이너스 1.8. 그죠? 더하기 1.2 증가. 그 다음에 더하기가 되죠? 0.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0이네요. 그럼 뭐가 됩니까? 따라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2년 전 감정평가 18년도 1번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대상이다. 옳은 거죠? 다가구주택은요, 단독 그 주택 가격의 공시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하셔야겠죠? 개별 공시 지가의 공시 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2번 틀렸죠? 그래서 이번은 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 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는 없죠? 네, 맞습니다. 3번 표준주택에서 그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만약에 표준주택에 그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 자, 4번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이죠. 표준지 공지시가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5번 틀렸고요. 자, 주택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연립주택은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초과해야겠죠? 이하가 아닙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층수가 3개 이하이며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가 아니라 6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죠. 2번 틀렸고요.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660 이하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가 아니라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네, 3번 정답.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입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그래서 5번 또 틀렸고요. 자,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고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이 토지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 들어서지 않을 경우 6억 6천만 원. 오탈이 계속 나네요. 좀 약간의 좀 편집에 조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라고 했을 때 이 정보의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이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해야겠죠. 먼저 구해야 될 게 1년 후 자,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 기대값의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해보면 즉 뭡니까?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일단 1년 후 예상 가격은 8억 8천,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 더하기 0.4%죠. 0.4, 그러니까 40%.
에서 더하기 들어서지 않을 경우 가치는 6억 6천 곱하기 60%죠? 0.6이 됩니다. 그럼 전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죠? 10%이기 때문에 0.1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1년 후 신역서가 들어설 경우의 기대값 현재 가치는 전체 요구 수익률을 반영했을 때 그 들어섰을 경우 신역서가 들어설 경우와 들어서지 않을 경우의 기대값 이 값을 구하면 6억 8천이 됩니다. 6억 8천 둘째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서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토지의 현재 가치 이때는 그냥 확실하기 때문에 전체 그 요구 수익률이 반영한 기대값이죠. 1 플러스 0.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8억 원이에요. 8억. 그래서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의 현재 가치 8억에서 마이너스 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빼면 이게 지금 6억 8천 빼는 거죠. 1억 2천만 원. 2천만 원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년 후 신역서가 들어설 경우의 기대값의 현재 가치,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와 확실한 경우의 현재 가치 구하는 법 다음과 같습니다. 19번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는요?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천만 원에서 매년 2천만 원씩 증가한다. 연간 영업 경비는 1년차 2천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한다.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개수 0.95 2년은 0.95 3년은 0.85 그러면 또 계산해야겠죠? 1년차 현재 가치부터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그래서 3년간 순영업소득 현재 가치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차 현재 가치를 구하면요 가능조소득 5천이죠? 5천만 원 마이너스 영업경비 2천이죠? 1년차 영업비 2천만 원 2천은 순영업 소득 3천이 되겠죠? 3천 그래서 곱하기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한 가격이죠? 곱하기 0.9 현가 개수 0.9를 곱하면 3천에서 0.9를 곱하면 2. 계산해 볼게요. 3천에서 곱하기 0.9를 하면은 2850 2850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격 계산을 다 해보면 계산해야겠죠. 2년차 현재 가치는 가능조소득 5천에서 영업경비 했을 때 200만 원씩 영업 경비는 100만 원씩 증가한다 그랬죠?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조 소득이 5,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 증가한다 그랬죠? 연간 임대료가 1년치 5천만 원에서 200만 원 증가하고 영업 경비는 100만 원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2년차 현재 가치는
순영업소득은 3,100이 되고요. 여기에 평가계수 0.9를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3,100에서 곱하기 0.9를 곱하면 2790 만원이 되고요. 3년 차는요, 마찬가지로 가능 조소득이 5,200에서 5,400이 되겠죠. 마이너스 영업 경비 2,100만원 증가하기 때문에 2,200이 될 겁니다. 그럼 3년 차의 순 영업소득이 나오겠죠. 3,200이 나옵니다. 3,200에서 평가계수 0.85를 곱했을 때 0.8 아이고 3,200에서 곱하기 0.85를 2720 하면 2720이 됩니다. 3년간 순 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는 2850 더하기 2790 더하기 2720이 돼서 전체 8360 8,360만원이 되겠죠. 8,360만원이 정답. 정답 2번.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더 볼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따른 부동산업의 세 분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이게 정답이죠. 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업. 다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그죠?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부동산업이 아닌 경우 지금 지문 1번처럼요. 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이 안 됩니다. 다음 투자업, 금융업, 자문 및 중개업입니다. 지문 3에서 부동산 관리업은 투자 자문업, 중개, 대리업. 그 부동산업에 세 분류 항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은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과 부동산 투자 자문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업이 아닌 것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투자, 금융업, 부동산 투자 및 그 금융업 다 포함이 안 되고요. 자문, 중개업 다 포함이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포함되지 않은 게 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다 포함이 안 돼요. 기타 부동산업으로 보여지는 게 인정이 되는 게 자,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 그래서 부동산 중개 및 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자, 부동산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학개론 1세트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